아유, 세 분이나 와 계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취재 나갔다가 진짜 정말 여기는 그 서울 마포구 공덕동이거든요. 여의도 국회에서부터 정말 딱지를 떼지는 않았을지 걱정이 되네요. BA 마님, 이게 주바마님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지 모르겠네요. 하고 산이님도 와 계시고요. 스타에몽이님, 스타에몽이님 오셨습니다. 네, 김한 기자 왔네요.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네, 허리가 아픈데 가방은 무겁습니다. 이게 비애입니다. 비애. 반바지 괜찮습니다. 자, 슬레이트는 완 네, 기자님이 치시는 걸로, 슬레이트 치시는 걸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둘이서 마주 앉았네요. 마주 앉아서 나란히 앉은 시작하도록 거죠. 나란히 마주 앉은 앉아서 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때는 굉장히 쑥스러워하지 않는데 오늘은 좀 쑥스러워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다리가 안 나오는 줄 알고 딱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네, 반바지 굉장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더워갖고 반바지를 입고 왔는데 예. 하필 이런 날 이렇게 또 다리가 나오는 방송을 하니까 예. 몹시 회사가 자유스러워 보이고 좋네요. 아, 좋네요. 그리고 취재원이 누군지 좀 짐작이 갈 만한. 그래요? 취재가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갈 만한. 아닙니다. 아닌가요?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라나요? 좋습니다. 이게 유튜브가 이런 맛이 있네요. 편집이 안 되니까. 다 나오네. 계엄이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시대착오적이라서 네. 이 발상 자체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까지 했나를 읽으면서도 약간 이게 안 오는 거예요. 저만 해도 이제 계엄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을 직접 경험해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그런 분야를 이제 익숙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거대한 시대착오인 거지. 이 계엄을 상상할 수 있다라는 거는 헌법 이상을 상상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정말 국민하고 분리된, 그러니까 시민들의 촛불과 분리된 그런 상황에서만 상상할 수 있는, 내가 이 권력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욕망, 뭐랄까요, 어떤 어둠의 욕망. 크게 들여다본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이번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실행을 담보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의 답을 내기 위해서 취재하고 보도한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문건으로도 충분히 쿠데타는 가능하다. 우리는 그 쿠데타가 가능한 어떤 제도를 합법적으로 놓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기본적으로 계엄은 헌법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헌법에서 선포권자는 대통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계엄을 선포한 사례가 사실상 없다고 봤어요. 5.17이 최근의 계엄의 예시거든요. 5.17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촉발한 그 사례도 당시의 대통령은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평행이론이죠. 촛불 때도 권한대행이었고. 그러면 당시에 실제로 군의 최고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육군 참모총장 이희성 사령관이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실권자, 신군부 세력의 우두머리는 전두환이었던 보안사령관이었던. 보안사령관이었어요. 그러면 또 기시감이 있죠. 또 기시감이 있죠. 지금 움직였던 사람도 보안사령관의 이름을 바꾼 이름인 기무사령관 조현천 전 사령관이었던. 이 촛불 국면에서 계엄을 준비했던 주체가 조현천 사령관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까지 수사에서 드러난 바로는 조현천 전 사령관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건 맞아요. 근데 그 지금 누군가, 그리고 그 물밑에서 흘렀던 기획자는 드러나 있지 않아요.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한민구 장관이 내란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내란 수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수괴가 지금 특정되어 있진 않아요. 수괴가 누굽니까? 수괴는 우리가 지금 밝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상황이 심란한데 기무사령부는 거의 셀프 개혁 수준으로 4일 만에 이름 바꾸고 오늘 출범하나요? 오늘 발표가 나요. 오늘 발표가 날 예정인데 거대한 부조리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말하는 대로 공화국의 체제를 흔드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이번에 한겨레 21에서 확인한 새로 나오는 팩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기무사령관이 단순히 그냥 당시에 2017년 초 한참 촛불 집회가 있을 때 TF를 본인이 곧바로 꾸려서 시작한 게 아니고요. 합동참모본부를 한번 들렸어요. 그래서 한번 이 기획을 진행해 봐야겠다. 합동참모본부에서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합동참모본부는 기무사령관 관할이 아니잖아요. 기무사령관이 합동참모본부에도 200부대가 있거든요. 네, 네. 아주 긴밀하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합동참모본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그리고 당시 합동참모본부도 촛불 집회와 관련돼서 동향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동향 파악을 한다는 합동참모본부가 동향 파악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의 계엄제도에서 출발은 군이에요. 지금 이 비상사태라고 판단하는 게 국회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청와대나 이런 데가 아니고 군이 판단합니다. 국방부에서 합참해서 판단을 해요. 지금 비상사태다 아니다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중에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 하나 들어볼게요. 그 결심 조건이라고 하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청와대가 안전하냐, 뭐 정확하게 문장이 있습니다만 줄여서 얘기하자면 청와대가 안전한 진입이 되느냐의 그 항목 체크 항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시위대가 몇 미터 접근하면 안전한 것인지, 담을 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화염병 하나라도 던져야 하는 것인지, 가까이 가는 사람이 무기를 들여야 하는 것인지, 이거는 군이 판단한다. 그럼 군에서 판단하면 그게 체계가 계엄과 관련된 체계가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검토를 제안해요. 국방부에. 그럼 그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면 대통령이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나라의 계엄 제도를 보자면 검토부터 건의까지 선포까지는 그냥 일사철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진다고 봐도 돼요. 그 체계가 편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합법적인 편람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무사령관 입장에서는 합참에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기무사령부가 11월 3일 그러니까 촛불 첫 집회 10월 29일에 5일도 안 돼서 처음 만든 기무사 문건에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계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계엄군이 무기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요. 헌법상의 기본권 중 가장 핵심인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편람에는 규칙이 존재하지 않아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준용하고 훈령에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훈령은 계엄사령관이 훈령을 내리는 거고 그 훈령은 또 이전 사례를 따라요. 그 이전 사례로 편람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5.18 당시에 발동문건이 들어있어요. 자위권 발동문건이 들어있어요. 양민학살이라고 하잖아요. 기무장 시민을 향한 양민학살에 근거된 문건이 지금 우리 국방부 안에 계엄 편람의 사례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역사인식이에요. 지금 군은. 김의겸 대변인이 계엄령 문건의 불법성을 강조하려고 한 손에는 계엄령 문건, 한 손에는 편람을 들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편람도 똑같았던 거예요. 예를 들면 5.16에 대해서 편람은 어떻게 기술하고 하고 있냐면 군내에서 개혁 의지가 분출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5.16에 대해서 역사적 합의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누라이트 역사관에서 그 표현을 많이 써요. 개혁군인, 군 개혁파. 아니 5.16 쿠데타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군이 움직인 거잖아요. 최소한. 2017년, 16년이죠. 이때도 군이 사회질서 혼란이 발생하면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던 사후에 방지하기 위해서 군이 출동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생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최소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건 가당치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군은 그런 생각을 버젓이하고 그거를 내란 음모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어쨌든 계엄 편람도 만들고 이렇게 한 건데 이 두 인식 사이의 격차에서 촛불광장이 있었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있는 건데 제가 이제 답답한 건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신을 계승하는 정권으로 임을 이제 스스로 표방하면서도 그러니까 이 문제의 격차를 실질적으로 저는 이게 적폐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 계엄의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예,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거를 버젓이 공식화했던 것 자체가 적폐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진짜 그 사전적 의미의 적폐에 가장 부합하는 사례인 것 같은데 이거를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 이런 인식이 자꾸만 들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계엄을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그럼 기무사령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을 언론 입장에서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정무적인 판단을 너무 고비고비 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댓글을 달았던 사이버사령부라든가 기무사령부에 대한 적폐청산은 일본으로 있었고, 그러면 기무사령부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건 알고 있었고, 그럼 기무사령부에서 이런 계엄령 문건이 나왔다는 것은 당장의 손을 봤어야 하고,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최소한 군의 인식은 어떠냐는 것까지 나아갔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손을 보지 못한 건 바로 정무적인 판단 때문이었던 거죠. 그 정무적인 판단이 반개혁 의지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반개혁 의지고요. 저는 이거는 판단의 문제가 남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선이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거는?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부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의를 가지고 정치적인 상황에서 유불리를 판단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걸 봐줄 것인가.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봐도 아주 힘 있는 조직에 대한 개혁 요구가 나올 때마다 늘 등장하는 게 조직보호론이 그렇죠. 있죠. 그 조직보호론이고 그 조직이 국가 안보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반드시 그 조직이 있어야 된다라는 논리. 그리고 그 조직이 원래 선의로 작동하면 그런 일을 안 해도 되고 뭐 그렇게 해서 고쳐서 쓸 수 있다라는 논리가 작동하는데 지금 뭐 국정원 개혁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국정원 내부에 엄청난 저항이나 바뀌지 않았다라는 얘기들도 이제 동시에 하고 있는 거고, 그건 이제 언제든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과거에 우리가 이제 했던 국정원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문제였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고, 기무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는 거의 시차가 이 계엄과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의 시차는 거의 30년 이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30년 잠깐만요. YJ님도 오셨어요. 전설의 YJ님이 오셨군요. YJ님 정도면 저희가 중단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사실 산인님도 많이 자주 오시는 댓글 분인데. 감사합니다. 네. 저희 큰애 태명이 산이었는데. 아 그러세요? 네네. 저희는 짱짱이었습니다. 아 짱짱이. 네. 네. 아무튼 계속 할까요? 네, 그래서 저는 YJ님 딱 보니까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이 30년의 시차를 네.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결국엔 개혁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 기무사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이 30년의 시차와 격차에서 도저히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군인들을 어떻게 정리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좀 덮고 가자, 다시 그러지 마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그러면 그 격차와 시차는 왜 존재하는 거냐면 그렇게 항상 덮어두기 때문이 아닌가. 흔히 이제 기자들이 하는 건데 무슨 제도의 결함이 있으면 그 유럽 사례 들잖아요. 저 그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기자들이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들어요. 그런데 이 계엄이 어디에서 왔냐면 연원을 따져보면 일본에서 왔어요. 일본.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천황이 내리는 그 계엄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어디서 가져왔냐라고 하면 프랑스에서 가져왔어요. 프랑스는 그 1791년인가요? 그 프랑스 대혁명 기간에 계엄이 내려져요. 그때는 우리 정조 시대예요. 그러면 정조 시대 때부터 걔네들은 계엄을 갖고 있었고 그 계엄의 부작용을 경험했어요. 실제로 계엄 사령관이 쿠데타를 획책했다가 나라가 한번 뒤집어질 뻔해서 그것에 대해서 국회가 나서서 제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계엄 선포권이 국회에 있었어요, 한동안. 그리고 그게 또 개정이 돼서 계엄은 할 수 있대.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되 12일간만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유예 기간을 두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개시와 계속과 종결과 관련돼서 국회에 그러니까 최소한의 제어 장치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비상사태를 인정하되 그것에 대해서 국회가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들이 제어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역사는 어떠냐면 역사책 보면 아마 기억나시는 분 나실 거예요. 계엄을 해제하려고 국회의원들이 모이려고 하면 막 버스를 막 국회를 막 버스를 가지고 막 사단하고. 어디로 가버리고요. 막 그리고 이번에도 구속하겠다 하고 막 성향 분류했잖아요. 이 성향 분류한 건 1950년 한국 전쟁 당시거든요. 저는 사회문화적인 얘기 좀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회문화적인 측면,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거대한 병원 국가다 이런 이제 은유적인 표현을 하곤 하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우리가 층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비군만 가봐도 그럼요. 동떨어진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도 그냥 뭐 있다 오고 다시
또 돌아와서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생각해서 시민으로 살아가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 세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회가 분단 국가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가치보다 안보가 국가적인 단위에서 중요하다는 이유로 그런 것들을 그냥 방치해 두어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특별히 어떤 사고 수준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바꿔야겠다라는 시도를 거의 해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국내 최고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는 기무사령부가 여전히, 그러니까 이 촛불로 정권을 교체하는 나라에서 계엄을 하겠다라는 발상을 버젓이 하는 이 상황까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근본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어떤 과거의 민낯이 아닌가. 그리고 여전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과거들. 지금 그 민방위는 저는 민방위. 뭐 밀려있는 예비군이 좀 예비군. 많이 있습니다. 예비군 하시면 더 경험을 하고요. 민방위를 하는 사람도 경험을 할 텐데 을지 연습 하거든요. 네, 네. 을지 연습 때 계엄을 훈련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모르죠. 모르는데 계엄을 훈련합니다. 훈련하고 실제로 공무원들은 이것이 체화되어 있어요. 저는 그 병영국가라는 말 자체도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핵심적으로 사안을 하나가 갑자기 툭 튀어났다고 하면 지금 계엄은 정말 좀 이건 좀 해결을 봐야 하는 거 아니냐. 다음 주, 다다음 주는 그냥 대략적으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중에 어떤 취재를 하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마무리하는 걸로. 주에 제가 쓴 기사로 하죠. 정치. 정치인가요? 네. 아, 지금 가장 핫한 주제인가요, 혹시? 거기까지. 아, 거기까지? 네. 아, 갑자기 지금 제가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지금. 허리에 힘이. 지금까지 쓰여졌던 것과 장르가 달라집니다. 거기까지. 정치인들 장르가 달라지나요? 좋습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는 거죠. 한 페이지 넘어가네요. 네. 아, 좋습니다. 지금 별별 걸 다 썼는데. 네. 그렇죠? 여기서 또 페이지를 서울대 넘기는. 서울대 총장, 네. 서울대 총장 걸 따져봐도 그렇고, 매크로를 따져봐도 그렇고. 제가 운동하는 데도 알아요. 와, 6호선. YG 누구지? 혹시 어떻게 알지? 그 내가 조업 사람 아닌가요? 내가 운동하는 거 어떻게 알지? 네. 아, 방송에서 들으셨대. 센스 있으시네요. 그러면 올해 들으신 거네. 올해 들으신 건데. 제가 얘기했겠죠. 할 얘기가 없으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니까. 그렇군요. 애태명까지 얘기하는 방송인데 뭐. 좀 당황했어요, 지금. 아니요, 뭐 괜찮습니다. 괜찮나요? 네. 좀 많은 얘기를 나누고 직접 질문도 주시면 다음 주는 또 질문을 또 주고받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RL님도 저는 자주 뵌 것 같아요. 자주 오시는 분인 것 네. 같아요. RL이시면은 YJ는 약간 입에 붙거든요. RL 프로그램. 혹시 여기 한국에 계신 외국인?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 RL님하고 YJ님은 꼭 초대를 네. 해가지고 김한 기자가 밥을 사는 걸로 한번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네. 날 프로그램과 네. YJ님 네. 제가 밥 그리고 한번 오늘 사는 들어오신 분 주방아님 같은 경우에도 몇 분 안 되니까. 밥 남발방. KTX 타고 오셔야 되면 제가 뭐. 진짜요? 네네. 좋습니다. KTX 타고 오시는 분은 네, 연락 주십시오. 네, YJ님 KTX는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좋습니다. 한 명의 이 청취자, 구독자로도 소중하게 여기는. YJ님 한겨레 TV에 개톡으로 남기시면 KTX 벌써 톡이 온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가족이야. 좋습니다. 네. 예, 당황스럽네요. 당황스럽네요. 내년에 RL님 저희 내년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 방송은? 다음 달도 모르죠. 사실. 그렇죠. 다음 달도 모르죠. RL님 지하철 타고 오신다. 최소한 수도권 인근 지역에 사시는 걸로.